안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저희가 노동 소송을 진행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소송 이외에 뭐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 관련 사건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뭐 근로자나 뭐 사용자나 민감한 주제인 임금체불과 관련된 문제는 진행에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임금이라는 게 뭐 받아야 되는 근로자나 뭐 줘야 되는 사용자 모두에게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걸 진행하는 저희 변호사들도 항상 뭐 신경 써서 많이 진행을 하죠. 근데 그 사건이 물론 근로자분께서 매일매일 출근도 열심히 하시고 또 사용자가 임금을 줘야 되는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주지 않는 그런 단순한 뭐 사안이 가볍다는 게 아니라 그런 뭐 구조가 단순한 것도 물론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제 사용자는 약정에 따라서 줄 돈을 다 임금을 다 줬다고 하는데 이런저런 관련 법령을 검토해 보니까 뭐 각종 뭐 연장 휴일 야간 이런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거나 이런 의견 차가 있어서 추가로 지급돼야 되는 임금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다투는 경우도 많이 있고, 반대로 재직 중에 돈을 다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고 퇴사도 잘 하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못 받은 이런저런 수당이 있다고 생각해서 청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이제 소멸시효 기간이나 이런 게 경과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다 확인해서 다 정리가 돼서 임금체불 확인서가 다 발급이 잘 됐는데 사용자가 임금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걸 강제로 뺏어 와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상황에 맞닥뜨릴 때 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로서 신경이 많이 쓰이고 좀 안타까운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임금체불 상황을 해결하는 것은 의외로 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작년 한 해에만 임금체불 총액이 1조 7천억 원이 넘었다고 하고, 피해 근로자 수만 해도 27만 5,400여 명 많죠.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상당한 숫자인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1조 400억 원이 이미 넘었고 피해 근로자 수는 15만 명이 넘었다고 하니까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금체불과 관련된 민영사상 제도, 주요 제도의 어떤 내용과 이에 대한 또 개선점과 관련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과 관련된 절차적 문제로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이 있는데, 반의사불벌죄가 어떤 개념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뭐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이런 거는 뭐 꼭 노동 사건이 아니더라도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요 두 가지 개념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예전 영상 요 위에 있는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오늘은 이제 반의사불벌죄를 물어보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설명드리고 뭐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면, 반의사불벌죄라는 게 일단 수사기관, 뭐 노동청이라고 예를 들면 노동청에서 수사하고 뭐 진행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단계에서든 피해자가 우리 사장님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의사를 딱 명확히 표시하는 순간 모든 절차는 다 중단됩니다. 이게 어떻게 작용하냐면, 수사 과정에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그냥 종결이 되고요. 만약에 그게 기소가 돼서 재판까지, 형사 재판까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근로자인 피해자가 우리 사장님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순간 공소기각 판결로 모든 소송은 종결됩니다. 근데 이게 언제나 막 종결되고 그런 건 아니고, 주의하실 것은 그런 의사를 표시하는 거는 적어도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그런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그렇게 종결이 된다는 거고, 아무 때나 그런 의사를 표시한다고 다 종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까지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해주신 반의사불벌 조항과 관련해서는 이를 폐지하자는 의견도 많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의견일까요? 반의사불벌죄라는 범죄 성격이 조금 특이해서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미 범죄가 잘못해서 법에서 하지 말라는 걸 해서 범죄가 딱 성립이 됐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말을 하는 순간 다 없었던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적어도 임금체불과 관련된 사건에서 비춰보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일단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근로자 입장에서 돈 달라 하면서 진정이든 고소를 넣으면 그때 쭉 주면서 내가 돈 줄 테니까 합의서 하나 써줘. 그럼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로자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내가 아쉬운 거는 돈을 받는 거지 우리 사장님이 처벌받는 게 아니에요. 진정을 얻든 고소를 했든 어쨌거나 돈만 받으면 난 이제 내 목적 다 달성을 했고 더 이상 우리 사장님이 처벌받는 거는 뭐 그렇게 내 관심사가 아니다. 이렇게 흐지부지 종결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근로자 입장에서나 사용자 입장에서나 그 임금 체불이라고 하는 사건이 엄청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별거 아닌 걸로 그냥 흐지부지 끝나는 사건으로 인식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근로자 보호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절차로 그냥 전락할 수가 있다는 거죠.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의견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근로자분들이 임금체불과 관련해서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노동청 진정을 하고 나면, 진정해서 결과가 나오고 나면 내가 돈을 다 받을 수 있는지인데 받을 수 있나요? 네, 진짜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없습니다. 뭐 무조건 받을 수 없다 이런 건 아니고 근로감독관이 다 확인을 해서 체불금품 확인서까지 다 써줬으면 그걸 가지고 마치 뭐를 직접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직접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사장님이 이렇게 딱 지급을 해주시면 좋지만 그렇게 지급해줄 분 같았으면 벌써 돈을 지급했겠죠. 나는 모르겠고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없고 다만 그걸 가지고 그 체불금품 확인서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별도로 해서 거기서 나온 판결문 또는 판결문과 유사한 효력이 있는 것을 가지고 집행권원으로 삼아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해서 강제로 국가 권력을 강제로 뺏어오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마치 이제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국가기관이니까 거기서 이렇게 탁탁탁 확인을 해줬으면은 내가 뭘 바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 그걸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결국엔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된다는 의미인데 임금체불 상황을 민사소송 절차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뭐 유의해야 될 점, 주의해야 될 점 있을까요? 뭐니 해도 민사적인 분야에서는 소멸시효를 꼭 먼저 살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상대방한테 받을 게 있고 상대방이 나한테 줄 게 명확해도 일정 기간 지나면 이런 한 장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임금 사건을 예를 들면 근로자분께서 사용자한테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는 3년이에요. 근데 아무 때나 3년이 아니고 내가 상대방한테 청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이에요. 월급은 매달 정해진 날짜에 따박따박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해진 날짜에 안 받았다. 그럼 그때부터 3년입니다. 요걸 또 혼동하셔가지고 퇴직한 때로부터 3년 안에만 청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거 절대 아니고 재직 중에도 소멸시효 기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명확히 내 임금을 잘 따져봐서 조금이라도 못 받은 게 있으면 재직 기간 도중에라도 청구하셔야지 나중에 뭐 지금은 좀 사장님하고 관계도 있으니까 나중에 퇴직해서 3년 안에만 청구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물론 퇴직금은 당연히 퇴직한 이후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한 때로부터 3년 안에만 청구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좀 명확히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자분들이 이런 소멸시효라는 개념과 혼동하시는 개념이 형사범죄의 공소시효라는 것인데 임금체불 범죄에 있어서 소멸시효와 공소시효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네, 그것도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조금 그 개념 자체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공소시효, 뭐 요거는 뭐 시효자가 들어가니까 비슷한데 그건 전혀 그런 건 아니고 공소시효는 사람을 처벌하는데 언제까지 처벌할 수 있냐라는 문제고 소멸시효는 내가 상대방한테 뭔가 민사적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걸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냐 뭐 이런 문제거든요. 우리 임금체불 사건에 빗대서 예를 설명을 드리면 임금체불됐다. 그 사건의 공소시효는 5년이고 그 다음에 임금체불됐다. 내가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근로자분이 사용자한테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냐? 3년 안에만 청구하시면 되는데 비슷한 사건인데 하나의 사건으로 시작이 됐는데 형사상 공소시효는 5년이고 민사상 소멸시효는 3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간의 장단이 맞지 않아서 민사적으로는 근로자가 사용자한테 청구할 수 있는 그 3년의 기간이 다 지나서 어떤 것도 청구할 수가 없는데 아직 형사적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화로 해서 막바로 노동청에다가 고소를 하시는 근로자분들이 계세요. 이러면 이제 이런 상황이 딱 맞닥뜨리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3년이 다 지나서 이제 근로자가 나한테 뭐 청구할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고소가 되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굉장히 난감하신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죠. 네, 이런 모순적인 상황을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자는 의견이 있기도 합니다. 그럼 어쨌든 현행법 하에서는 노동청 진정이나 고소를 하더라도 고소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오더라도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근로자라는 피해자를 구제하는 측면에서는 절차가 조금 중복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 개선점이 있나요? 네. 그런 약간 부당한 점을 계속해서 지적해 왔거든요.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여러 가지를 개선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이 확인해주는 그 임금체불 확인서에 마치 법원에서 판사님이 작성하는 그 판결문과 동일한 그런 효력을 부여해서 그것만 가지고도 막바로 사용자의 재산에
그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효력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개선안이 좀 제기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은 강제 집행을 하는 문제는 또 민사집행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 법률을 개정한다고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관련 법률까지도 조금 더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임금체불과 관련해서 민형사상 절차 진행 시 유의할 점과 또 지금 현행 법령상의 문제점, 또 이를 개선하자는 개선 의견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노동관계 법률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 또는 민사적으로 관련된 법령이 많이 여기저기 얽혀있는 그런 제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근로기준법 또는 몇 개의 이런 노동관계 법률만 개정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진행되는 어떤 개정 논의 이런 거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가볍다. 이 조명만 켜면 사람 이상해져요.